제가 들려드릴 134번째 소설은요, 레이몬드 카버의 깃털들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쉬운 한 번째 했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애 있으니까 그걸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몬드 카버는 1980년대 미국 단편소설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어요. 그는 성장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학업과 돈을 벌어야 하는 생활을 병행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소설을 발표하자마자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리 행복한 삶이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결혼, 별거, 파산, 알코올 중독. 그러면서도 글을 계속 썼지만 병으로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편소설만 썼고요. 소설집들은 다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관계의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인간관계를 보는 다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불행했지만 그의 소설들은 근본적인 따뜻함이 흐르고 있어서 책을 덮어도 오래도록 생각하게 되고 짙은 여운이 남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70, 80년대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잭과 버드는 직장 동료예요. 둘 다 결혼했습니다. 잭은 아내 프렌과 도시에 살고 있어요. 프렌은 늘씬하고 아름답고 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잭은 금발 때문에 프렌을 사랑한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만일 프렌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새 자동차를 갖는 것, 2주 정도 캐나다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둘 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미뤄두고 있었어요. 각자의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면 대부분 집에서 나가지 않고 둘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 산 지 3년이 넘었지만 교회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잭의 직장 동료 버드와 그의 아내 올라는 시내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교회에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8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어느 날 버드는 잭과 프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프렌은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는 게 낯설고 성가신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았으니 가야 했고 또 남의 집에 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와인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버드 부부가 와인을 즐기지 않을까봐 선뜻 갖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버드와 올라의 집으로 가는 길은 상쾌하고 따뜻한 초저녁이었어요.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의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잭은 우리도 이런 곳에 집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거의 다 도착해 가고 있을 때 굉장히 큰 공작새가 이들이 자동차에 내려앉았어요. 둘은 하느님 맙소사라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새는 고개를 치켜들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밝고 야성적인 눈동자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공작의 꼬리가 올라갔다 접었다 폈다를 했는데 꼬리로부터 다채로운 무지개 빛깔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공작은 한 번 더 괴기스럽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들은 더 기겁을 했고 잭은 아마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거나 야생의 위험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드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까의 그 공작새는 버드 부부가 키우고 있는 새였고 이름이 조이라고 했습니다. 공작새는 손님이 온 걸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가로질러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버드가 공작을 제지했습니다. 버드는 직장에 출근할 때 입고 다니던 옷, 청바지에 데님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잭은 그걸 보자 자신이 갖춰 입은 옷차림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버드의 아내 올라는 오동통한 여자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아주 반기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싫은 내색을 하는 것도 아닌 그저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거실 TV 위쪽 선반에는 사람의 치열 모양을 본뜬 석고가 놓여 있었는데 이빨의 모양은 삐뚤삐뚤 고르지 못한 모양이었고 꽤 흉측해 보였습니다. 그건 올라가 이를 교정하기 전에 치열이라고 했어요. 버드는 평소에 저걸 왜 저렇게 두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꾸 보니까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라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이 삐뚤삐뚤한 치열의 석고를 보면 자신이 버드에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집에 돈이 없어서 치아 교정을 할 수 없었고 첫 남편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어요. 버드와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은 괜찮아졌고 만시창이에서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얼마 후 둘이 함께 지내기 시작한 후 버드가 제일 처음 한 말은 그 이빨을 교정하자는 말이었다고 했어요. 올라는 자신의 교정한 이빨을 보여주려고 입을 벌리고 치아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는 프렌에게 당신은 이가 참 예쁘다고 아까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했어요. 잭과 버드는 직장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프렌은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프렌에게도 질문을 던졌지만 프렌은 이 모임을 지루해했고 잭은 아내의 심정을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공작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라는 어린 시절부터 공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어요. 소녀 시절에 잡지를 보다가 공작 사진을 발견했고 그걸 오려서 머리맡에 붙여놓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 사진은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버드와 이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 올라는 공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버드는 공작을 기르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직접 기른다는 사람을 찾아가 $100에 사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은 공작이 낙원의 새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낙원의 새를 키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아기가 울어서 올라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아기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잭과 프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형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못생긴 아기를 본 적이 없었고 못생겼다는 말조차 이 아기에게는 영예롭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프렌은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 했고 안아 무릎에 앉히려고 했지만 아기는 몸을 뒤틀면서 낑낑댔어요. 프렌은 아기에게 온 신경을 썼습니다. 올라의 아버지는 숲에서 일을 했는데 벌목꾼들이 쓰러뜨린 나무가 아버지를 덮쳐서 죽었다고 했어요. 보험금을 조금 받았지만 다 써버려서 버드가 매달 장모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별로 여유가 없어서 얼마 많이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올라의 어머니니까 보내야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버드는 프렌이 불편하게 안고 있는 아기를 받아 안았고 아기를 들고 머리 위로 높이 올려 흔들자 아기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기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부모인 버드와 올라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지금은 아기일 뿐이니까 지금은 이런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며 조만간 다른 시기가 찾아올 것이고 살다 보면 이런 시기도 있고 저런 시기도 있는 거고 결국에 모든 시기는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잭과 프렌은 짐작했습니다. 공작새가 자꾸 집 안으로 들여오려고 해서 들여놓았어요. 공작은 식탁 부근으로 왔고 아기는 공작을 보고 좋아서 몸을 비틀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잭과 프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헤어질 때 올라는 집에 갖고 가라면서 공작 깃털을 몇 개 선물로 주었습니다. 잭은 그날 자신의 인생이 여러모로 괜찮다고 느꼈어요. 이걸 프렌에게 말하고 싶어 얼른 집으로 가서 둘만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집의 식탁에서 잭은 소원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그건 그날 저녁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괜찮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싶었고 위기가 왔을 때 그날의 저녁을 떠올리면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집에 돌아와 진하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잭과 프렌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프렌은 가끔 밤에 TV를 보다가 그때 버드의 집에 갔던 저녁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끔찍한 부부인데다가 못생긴 아기, 냄새나는 공작새에 대해 분명한 이유도 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프렌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뚱뚱해졌습니다. 버드는 직장에서 잭에게 가끔 가족에 대해 안부를 물었고 잭은 두루 평안하다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잭은 프렌과 말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밤이면 대개 TV를 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너무도 평범해졌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잭과 프렌은요, 마치 낙원과도 같은 한없는 평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주변과 섞이지도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장벽도 장애도 없었고 누군가로부터 방해받는 것 없이 살았습니다. 버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공작새가 그들의 차에 내려앉았을 때 그들은 하느님 맙소사라는 비명을 질렀고요. 그건 그들이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듯한 복선처럼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잭과 프렌은 좀 다르게 살고 싶었고요. 평범함을 거부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버드와 올라의 집에 갔을 때 그들에게는 낯선 환경이 펼쳐졌어요. 못생긴 아기, 흉측한 치열, 그리고 낙원의 새인 공작. 그건 자신들의 일상과는 너무 달랐고요.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도록 예정된 듯 했습니다. 잭이 그날 버드 집에서의 일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을 갖게 된 것도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버드를 따라가게 될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자신들의 생활이 너무 안전한 것에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프렌이 금발머리를 자르자 그들은 평범한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낙원의 새를 보고 나서 낙원에서 추방된 것 같은 TV가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날 버드 집에 갔을 때를 떠올리며 끔찍하게 생각되었던 버드 부부의 삶을 자신들은 살고 있지 않음을 생각했을 테지만 버드는 올라를 사랑했고요. 그 사랑은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올라는 재혼을 한 거였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버드가 돈을 보내주었고 버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올라의 평생의 한이었던 흉측한 치열을 고쳐주었고 공작을 키우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 공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해 보이는 동료 부부에게 공작의 깃털을 선물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특별함을 유지하고 싶어요. 처음이 각오, 초심, 특별함과 평범함.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차이,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랑은 어느 곳에도 있고요. 어디에서나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만 보는 사람의 기준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분명히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